8장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과정과 IEP 개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각장애 학생의 확대교육과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생활기술, 즉 일상생활기술에 대한 것들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앞의 시간에 우리가 기능적 기술을 이제 잠깐 살펴봤었죠. 자, 기능적 기술과 일상생활 기술은 상당히 이렇게 중첩되고 또 공통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기능적 기술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여러 기술들이죠. 그래서 그 기술을 본인이 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심지어는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 기능적 기술이죠. 일상생활은 기능적 기술보다는 조금 더 약하기는 합니다. 생명이라든지 삶의 유지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긴 하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 많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기술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일상생활 기술을 하지 못하면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시설에 수용되거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일상생활 기술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제공되는 모든 과제와 기능. 그러니까 일상생활 기술에서는 당연히 일상생활 기술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기능적 기술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이제 기술이죠. 그러니까 물론 일상생활 기술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훨씬 더 폭넓고 또 더 높은 단계의 기술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 그 학생이 최소한 해야 될 이런 기술들을 많이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A라는 학생이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만큼은 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이제 보조를 받게 되는 거고요. 또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도 그 보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와 기능을 우리가 보통 그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의 기술을 지도하는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요리, 세탁, 금전관리, 시간관리, 조직화기술. 그러니까 위생관리나 요리처럼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부터 세탁까지 좀 더욱더 독립적, 그러니까 위생관리, 요리, 세탁, 즉 의식주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정이 돼 있는 거고 금전관리,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만 더 높은 단계의 더 의존성을 보조를 줄이고 더 높은 단계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더하기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립적인 가정생활,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적응 기술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여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그러니까 위생관리, 요리, 세탁, 금전관리, 시간관리, 조직화처럼 독립에 필요한 기술과 또 이제 그다음에 자립, 즉 가정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들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여 지도를 하기도 하고 대부분 연계돼서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 교육과정, 즉 일반 학생의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생활기술을 당연히 지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되게 좀 약하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정도만 지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 학생은 그런 일반 교육과정에서의 생활기술 정도로는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기술을 익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도가 필요하고 또 일반 학교 교육과정의 생활기술은 당연히 이 학생이 보는 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각장애 학생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대로 갖고 지도하면 거의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의 요구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시각장애 학교에서 확대 교육 과정으로 따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각 관련 전문가, 즉 교사가 되겠죠. 교사는 직접적, 실제적 단계에 따라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연령에 따라서 그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단계를 고려해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시각장애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 또는 개개인의 이미 갖추고 있는 일상생활 기술이 얼마만큼이냐, 현재 필요한 것이 얼마만큼이냐,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학생들 개개별로 계획하고 지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기술이죠. 역시 일반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합니다만 굉장히 그 부분도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런 장애학교, 시각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학생들에 대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기술은 현재의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론은 학령기 이후에, 즉 성인이 되어서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활동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교사라든지 보호자와 함께 즐기는 이런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스로 그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고 스스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이 됐을 때는 거기를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교통기관을 이용을 하든지 간에.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활동의 장소까지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고 찾아가고 즐기고가 모두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기술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한 계획과 또 체계적인 계획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출발 또는 가정을 출발해서부터 과정, 또 여가 또는 레크리에이션 기관에 가서 시각장애 학생으로서 특징에 적합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시하고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이제 매우 특별하고 복합적으로 계획이 잡아져야 되겠죠.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교육 과정에서 이런 또 레크리에이션이나 여가 기술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 교육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강화, 그러니까 심신 단련, 수련 이런 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특히 체육 활동은 대부분 이렇게 체력을 강화한다거나 또는 그 협동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하는 협동, 그다음에 뭐 표현, 또 대근육, 소근육 이렇게 이런 그의 발달 이런 것들에 주로 목적을 두고 체육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기술은 이제 보통 거기에 이제 추가하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 학교에서는 그 정도까지로는 아이들이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기술을 다 습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즉 교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부모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레크리에이션이나 여가 기술을 지도하고 그것에 대한 이용법을 지도했다면 학교는 뭐 매일 하거나 그걸 정기적으로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부모에게 이제 통지하면 부모는 그것을 좀 더 여러 번의 기회와 좀 더 심화된 방법으로 학생이 그 레크리에이션이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 기관도 마찬가지죠. 지역사회 기관도 대부분의 기관들은 일반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기술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장애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장애 학생이 레크리에이션이나 여가를 위해서는 갖춰줘야 될 어떤 특별한 장치도 필요하고요. 또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종사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 시각장애 아동에게 이제 교사는 직접 현장 학습적 개념으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와 지역사회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그것을 좀 더 폭넓게 넓혀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기술은 학교 다닐 때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론은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유관기관, 즉 지역사회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적인 부분 이미 이제 우리가 7단원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시각장애로 오는 한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시각장애로 오는 한계, 즉 시각기능. 그래서 글씨를 읽는다거나 사물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를 보조공학기기를 통해서 줄일 수 있죠. 또한 시각장애로 오는 정보 습득,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정보 습득의 한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공학을 통해서. 또 시각장애 특성화 교육과정에 공학을 포함하여 지도합니다. 당연하죠. 시각장애 학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교육공학기기를 다루는, 즉 보조공학기기를 다루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을 제대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습득하고 또 스스로 그 정보를 가공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습득하고 가공, 창조하고 전달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일반인, 즉 정한인들과의 경쟁이나 또는 학업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공학기구들은 상당히 복잡한 게 많아요. 소프트웨어도 많고요. 하드웨어적인 것도 많고요. 또 각각의 학생의 특성, 즉 시각장애의 특성에, 각각의 시각장애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기계를 찾고 또 그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들이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즉 교육공학기기 또 보조공학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반드시 교육과정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가면 학생이 6명이 앉아있으면 6명이 사용하는 기계들이 보통 5가지, 그러니까 2명 정도만 똑같은 기계를 사용하고 다 각각 다른 기계를 사용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6명이 각각 다른 기계를 사용하기도 해요. 물론 전맹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급은 6명 학생 대부분이 한손해라는 맹인용 컴퓨터를 사용하겠죠. 그렇지만 저시력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각자의 그 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또 이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반드시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지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면 기능 강화, 인쇄 기능 강화, 음성 지원, 점자 출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 점자 출력과 관련된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지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각장애 학교에서 또 확대 교육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기능 훈련인데요. 이제 맹학생들은 해당이 없고요. 시기능이 남아있는 학생, 즉 저시력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 시기능도 굉장히, 시기능 훈련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잔존시력, 즉 남아있는 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는 최대한 넓히고 또 피로도라든지 또 힘든 것들은 또 이게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또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시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체계적이고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존시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도 반드시 시각장애 특성화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능을 먼저 평가하고요. 우리가 그 평가 부분에서 잠깐 살펴봤던 DTVP, 또 보행에 관련된 또 기능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시각 활용을 위한 적절한 학습 활동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시기능 훈련도 시기능 훈련 시간을 따로 두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업 시간 내에,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학생이 껴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시기능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각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포함될 내용들이 뭐냐면, 시기능을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맨눈, 그러니까 보조공학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기능 훈련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광학보조기구나 보조공학기구 이런 것들을 전부 착용하고 그것들을 사용한 상태에서 시기능을 가장 높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학교 생활 및 이동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시기능 훈련이고, 일반 교육 과정에는 없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진로 교육인데요. 고등학교 과정, 고등과정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요. 성인으로서 삶을 위해 진로교육이 이제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진로교육도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전부 이런 진로교육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는 역시 시각기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적으로 성공한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보통적인, 이제 공통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자신과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일반 학생들도 똑같지만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자신이라든지 또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자존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현실적으로 적합한 직업 목표. 일반 학생들의 현실적인 직업 선택은 본인의 이제 실력, 즉 학업 능력이라든지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본인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따지지만, 시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현실적인 목표 자체에서 장애가 엄청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 목표를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직업인 거죠. 또 그다음에 훌륭한 방향 정의와 이동 기술.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다른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 정의와 이동 기술이 좋아야만 취업이 잘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능력 당연히 중요하겠죠. 독립생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직장생활에서 또는 취업 과정에서 독립생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역시 모든 것들을 이런 일상생활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취업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인 네트워크, 다른 사람과의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회적 네트워크는 당연히 취업의 기회도 많아지고요.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또한 취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런 것들도 많이 습득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정보를 많이 습득함에 따라서 또 준비도 가능하죠.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 즉 사회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래서 이런 기회들 또 활동 영역들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일반 학생들도 똑같이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만 시각장애에 있는 경우 시각장애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당연히 갖춰야 될 부분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도 진로교육 과정은 똑같이 적용을 하지만 좀 더 다른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좀 더 다른 진로교육 과정들이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특히 첫 번째 이제 직업 탐색, 직업별 요구사항 확인 기회, 현장 학습 같은 교육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나 더 시각장애 학생들은 이런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교육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꼭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다양한 직종에서 면접과 개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런 진로교육 과정을 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 학생들은 자립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이 어려워요.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그래서 부모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고 위에서 진로교육 과정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이런 직업인식, 직업탐색, 직업준비, 직업배치 활동 같은 활동들도 학교에서도 실시하지만 또 부모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항상 있고 또 학교보다 훨씬 더 부모의 네트워크가 큰 경우도 있고 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 과정에서 또 역시 일반 학생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고 학교에서도 체계적인 이런 탐색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 학생의 그 확대교육 과정의 마지막으로 이제 전환인데요. 전환 서비스는 먼저 시각장애 아동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동,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동,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동 속에는 적응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학교, 학교에서 뭐 시설 이런 개념도 포함되지만 그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거죠.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동할 때 수많은 조건이 바뀌어 버리죠. 일반 아동들은 바뀌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하고 한두 번의 생활을 통해서 그 장소에 대한 특징, 그 장소에 대해 해야 될 생활 태도, 그 장소에서 필요한 기술들, 또 뭐 그 장소에서 필요한 사회성, 자식 거기에 필요한 역할 이런 것들을 습득이 가능한데 시각장애 아동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가장 큰 전환이 바로 학교에서 직업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즉 한 장소인 학교에서 다른 장소인 직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이 직장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환입니다. 전환은 학생들의 전환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큰 전환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전환이 학교에서 이제 직장으로의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매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도 이제 전환은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바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표현하는 거고요. 이동은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 서비스 역시 이런 시각장애 학생들은 매우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사와 부모 그리고 이런 또 그 직장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팀원이 돼서 이렇게 맞는 옵션을 결정하는 거죠. 이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다른 장소, 즉 이동할 장소에서 필요한 능력, 또 거기에 필요한 기술, 거기에 필요한 사회성, 거기에 필요한 생활 기술 이런 옵션들을 결정하고 이제 교사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자문을 제공하고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 부모와 교사와 또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준비하고 학생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 과정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학교에서의 그 다음 학교 또는 상급 학교 또는 직장으로의 이동에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장애 학생들에게는 매우 지금 중요한 이런 과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별화 교육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개별화 교육 계획이 있지만 최근에는 개별화 전환 계획 다음번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점차 계획서 자체를 의무적으로 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의 중요성도 많이 심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되고 더 중요해지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